중량 보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좀 바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새 학기가 되니까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YH 사건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YH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무엇인가요, YH? YH는 장용호 사장님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YH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YH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 가발 회사입니다. 네. 70년대에는 가발을 우리나라가 엄청 수출했나 봐요. 네. 아주 큰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컸을까요? 너무너무 커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 우리 정말로님은 네.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까? 저는 숫자에 관한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숫자요? 네. 숫자의 뜻을 담아서 이제 표현하는 숫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숫자에 의미가 있군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으네요. 네. 예. 우리 지구생활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량구의 역사, 인물, 사라진 곳을 소개하는 진행자 왕보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노동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 YH 사건과 그 중심에 있었던 김경숙 노동운동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여성 노동자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숙은 1958년 6월 5일 전라남도 광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도 8월에 지금의 면목동에 위치한 YH 무역회사에 입사하여 큰 회사에 취직했다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1977년도 녹지중학에 입학하여 배움을 향한 열정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녹지중학은 야학이군요. 그 야학은 저녁에 봉사자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그런 곳이군요. 여러분들 혹시 야학 얘기 들어보셨어요? 밤에 공부하는 곳? 네네. 그래서 좀 환경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 가서 그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죠. YH 무역은 1965년도에 장용호 대표가 설립한 가발 생산업체로 1970년도 초 대한민국 최대의 가발 수출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서울특별시 중량구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YH 무역은 뉴욕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관 부관장이었던 장용호 대표가 설립을 했죠. 미국 가발 시장의 성장과 국제 정세를 눈여겨보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970년 초에 종업원이 약 3,000명 이상 넘은 대기업이었던 것입니다. 1970년도 중반부터 수출의 둔화로 무리한 확정으로 인해 경영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고 노조 결성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3월 회사는 적자와 노조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이유로 폐업을 공고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농성을 벌였고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민당사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운동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당사를 빌려서
그곳에서 농성을 했던 것이죠. 네. 대통령 되기 전에. 네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 시절인데 네. 국회의원에 제명을 당합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예. 그 예. 당사를 빌려줬다는. 그렇죠. 그 당사에서 그 노동운동을 했던 것이죠. 네. 그 당원들하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170여 명이 했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강제 해산을 시도했으며 김경숙 노동자는 추락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숙과 YH 사건은 현대인에게 노동자의 권리의 중요성과 노사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민주화의 사회정의, 공감,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김경숙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며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경숙과 YH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YH 회사의 장소는 지금의 녹색병원의 자리입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녹색병원 어디인지 아시죠? 면목동에 있는 거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녹색병원이 그 전에 기독병원 조그맣게 있었는데 이제 그 원진내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도 노동 그 부분을 해서 녹색병원을 짓게 되죠. 원진내 의원 사건은 혹시 아세요? 원진내 의원이라는 회사가 도농에 있었어요. 도농. 네. 남양주 도농에. 네. 거기에 그 부분이 그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그 시켜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그것을 치료했던 그런 부분을 해서 아마 녹색병원과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중량구에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리에 자리 잡은 센터는 노사 갈등의 문제를 협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노사가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영세 사업자, 열악한 노동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제 그 영세 사업자들이 네. 약간 뭐 알바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계약서, 노동 계약서를 써야 된대요. 네. 고용 계약서. 근데 그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게 되면 법률 위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아주 그 간단한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경영자나 노동자들이 가서 상담을 하면 아마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지만 경영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저는 이제 이 옆에 있는 중랑구 이동 노동자 쉼터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예. 그러니까 택배 기사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직업을 가신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물 같은 것들을 이제 기부받아서 전시해 놓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가져가서 목을 축이고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 이동하면서 어디 마땅히 쉴 곳도 없고, 그죠? 네. 뭐 한여름에는 그 물이나 이런 부분을 마시고 싶은 갈증을 느낄 텐데 네. 상당히 유용한 곳이네요. 네,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 아니면 학습직 교사, AS 기사, 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대리기사,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그 하는 행위에 대한 노동자들이 네, 잠시 쉴 수 있는 쉼터네요. 네. 그리고 거기 응급함 이렇게 구급함이 있어가지고 다쳤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다가 병원 가기 좀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좋은 쉼터를 만들어놨네요. 네. 중요한 거 화이팅이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노동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역사의 현장에 녹색병원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량구의 역사, 인물, 사라진 곳을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이동 거기요. 그냥 들어가면 물 마셔도 돼요? 아무나? 네. 우리 이동 노동자 아닌데 괜찮죠? 아니죠. 이동 노동자만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니에요. 이주 노동자만 돼요. 이동. 아, 그래? 이동. 네, 예. 아까 이동. 그런 이동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누가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 하신분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걸. 사람이 상주하고 누가 있긴 해요. 있어요? 네. 아, 그래.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시간, 나갈 시간 이런 거 적고 뭐 이용했는지 적는 게 있어요. 이름은 적지 않지만 뭐 언제 들어가고 나가고 뭘 이용했는지 이런 거 적는 게 있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직장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 안 된대. 이동 노동자들이 네. 쉼터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정말로입니다. 말로 듣는 음악 산책은요, 한국 가요의 지나간 히트곡과 숨은 명곡을 이야기하고 그 시절과 그때의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 키스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지구생활님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아, 처음 들어봅니다. 무슨 노래죠? 바로 2007년 3월 15일 발매된 황찬이 작곡 유나 노래 비밀번호 486이란 곡입니다. 486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컴퓨터 여기 관련. 써 있는 거예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네. 8번 웃고 6번 키스해줘. 이 숫자 아닌가요? 아, 486. 486 지구생활님은 486 모르세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컴퓨터와 관련된 거 586, 486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네, 486은 사랑해라는 뜻인데요. 아, 아시죠? 3535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삐삐 아니에요, 삐삐. 네, 맞습니다. 예. 숫자의 의미를 담아 암호처럼 메시지를 보내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1990년대 중반입니다. 무선 호출기의 보급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숫자를 암호처럼 만들어 표현하는 게 유행했어요. 삐삐 사용해 보셨죠? 아, 해봤죠. 지구생활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용을 해보려고 했을 때 사라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삐삐가 그렇구나. 되게 젊은 척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삐삐는 송신은 안 되고 수신만 가능한 단방향 통신기기인데요. 삐삐로 번호를 보내면 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보고 이제 그 번호로 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알죠? 아시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원래는 이제 자기가 있는 장소의 번호를 이제 삐삐에다가 보내면은 이제 그 번호를 삐삐 받은 사람이 전화해 갖고 이제 호출하신 분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암호를 담은 숫자, 뜻을 담은 숫자를 보내서 의사를 표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것만 봤어요. 아버지께서. 네. 이제 갑자기 네. 급한 일 있다. 그 빨리 전화를 해라. 그럼 빠리빠리 오면 맞아. 그냥 모든 일을 스톱시키고 전화부터 찾는 공중전화 가서. 맞아요. 근데 네. 옛날에 공중전화도 가면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줄을 쭉쭉 서 있었어요. 근데 급한데 맞아요.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서는 1982년부터 삐삐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초반에는 의사나 군인, 또 정부의 요원 같이 특수 직종만 사용했대요. 그러다가 88년 올림픽을 거치고 90년대 들어오면서 9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486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8282. 빨리빨리 네. 천사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뭐죠? 천사, 천사는 사랑. 나의 천사 할 때 천사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아, 노래됐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982가 뭘까요? 982? 982. 급한 일? 그건 981입니다. 아, 응. 981이 급한 일. 982. 무슨 뜻인가요? 굿바이라는 뜻이에요. 굿바이. 안 좋은 건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8278, 이건 빨리 출발이고요. 네. 1254는 이리 오소. 네, 이쪽으로 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505, SOS, S가 5랑 닮아서. 그 다음에 응원할 때는 337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337 박수. 네, 가지고. 예. 337 근데 이 하면 아주 귀여운 사람이네. 시절에는 힘내라. 이런 숫자의 뜻을 네. 이해하고 있어야 되네요. 외우고 있어야 되네요. 그죠. 모르면 근데 이제 만났을 때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야, 네. 요즘 이것도 몰라 해서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이 시절에는 이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군요. 그때는 그 음성 녹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음성을 녹음해 놓은 것을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알면 그것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무선 호출기 그 삐삐 후반부에 처음에는 숫자밖에 안 되다가 음성 메시지라는 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삐삐를 친다고 하죠. 삐삐를 친 다음에 나 누군데 우리 만나기로 한 거 30분만 미루자 이러면은 이제 그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삐삐가 울려요. 그러면 이제 공중전화 가서 내 번호 누른 다음에 메시지가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러고 이제 어쨌든 단방향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듣고 그렇구나 하고 30분 후에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둘이서 공용했어요. 연인이 그죠? 예. 연인이.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든가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가끔 장난치냐고 비밀번호를 변경시켜요. 네. 그럼 상대방이 내가 변경을 알려주기 전에는 상대방이 자기 전화지만 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죠,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휴대폰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만났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저희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잠실의 그 롯데월드에서 만나자라고 했었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너넨 여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서 뺑글뺑글 돌면서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삐삐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획기적인 기계였을 것 같네요. 삐삐 그죠? 네. 휴대폰 전에 예. 그때 그 카폰도 있었는데 카폰. 유일하게 차에서만 사용하는 예. 엄청 비싸서 부자들만. 참 근데 카폰이 뭐죠? 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 네. 주로 그 뒷자리와 앞자리 사이에 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전화기가 올려져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뒤에 사장님이 뒤에 타니까 네. 사장님이 바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안테나를 달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차에. 이렇게 차에 안테나가 있으면 저거는 카폰이 있는 것이다. 네. 어쨌든 전파를 이용해야 네, 되니까. 네. 그렇게 삐삐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소통을 많이 했어요. 단방향이라는 그 단점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96년에 CDMA라는 기술을 이제 처음으로 SK에서 통신에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점점 이 핸드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삐삐와 공중전화도 이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삐삐 물어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온 건지 어느 시절에 온 것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공중전화가 뭐야? 이러면서. 진짜 공중전화 찾기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공중전화나 삐삐는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그 비밀번호 486 노래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작곡가만 황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사가는 가수 휘성입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 예. 네, 휘성은 중랑구 출신 가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찾아보니까 면목초등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화초등학교가 생기고 4년 후에 면목초등학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화초등학교 체육대회 하는 날, 면목초등학교 체육대회 하는 날을 약간 주의를 한 주 전에 해야 되는가 한 주 후에 해서 서로 다 교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휘성은 가수로 유명하지만 사실 작사가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대표곡으로 다 아실 만한 곡으로는요. 티아라의 너 때문에 내가 미쳐, 에일리의 헤븐 노래가 늘었어,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녀, 이효리 헤이 미스터 빅 등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노래 있으시죠? 이게 휘성이 작사를 한 노래였던 거예요? 네. 네. 휘성이 작사 활동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슈퍼주니어, 뭐 소녀시대, 샤이니, 뭐 다비치, 거의 모든 그 2세대부터 2.5세대 아이돌들은 휘성이 작사한 곡을 하나씩은 다 받았을 거예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휘성 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작사가 활동을 계속 했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 음악 관련 활동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전부터 이제 약물과 관련해서 많은 스캔들이 있었고요. 결국에 2020년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졌고 이듬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사회봉사 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TV나 라디오에는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됐고요. 이제 공연 활동을 주로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올해 3월 10일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유, 예. 평생을 음악에만 몰두한 휘성인데요. 약물의 유혹에 빠져 죽음에 가까워서는 삶을 힘들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요. 또 남은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분을 달래주는 약물은 정말 그 잠시 순간일 뿐이니 절대로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남는 큰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믿고 있습니다. 실패로 복잡해진 마음을 탁탁 털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낼 좋은 날들을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해 보세요.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에게 486 이렇게 카톡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비밀번호 486이란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시간을 내서 이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시고 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정말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과학을 쉽게 이해하는 코너, 저는 지구생활입니다. 오늘은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기쁨도 슬픔도 경험하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힘들고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울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좀 사회적인 이슈가 있죠. 예. 네. 특히 이제 유교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걸릴 위험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개인 성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감정과 기분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몸의 신경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계가 우울증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 기분이 흥분되기도 하고 근육이 수축되기도 하고 쾌락, 학습, 기억 이런 것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의지력이 부족해지고 활동 의욕이 감소한다고 해요.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쾌감을 증가시키는데요. 이 도파민계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나쁜 습관을 갖거나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산되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비해서 보다 광범위한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돼서 혈액을 통해 넓은 범위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하는 물질들입니다. 여러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혈관을 거쳐서 신체의 여러 기관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각각의 호르몬이 지닌 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걸로는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물 치료를 받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찾는다면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베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운동 자주 하시는가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네요 요즘. 저도 일만 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운동과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가 서로 비례한다고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운동은 근데 고강도로 짧게 하는 것보다 가볍게라도 주 5회 이상 쭉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우리가 햇빛을 쬐잖아요. 그럼 이 햇빛이 우리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호르몬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루에 1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게 숙면에 효과가 되고 또 잘 자면은 우리 몸에 이런 물질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명상 이런 거 해보셨나요? 명상 좋아하죠. 명상 지난번에 한번 제가 명상 말씀드렸죠. 하시겠다고. 네, 근데 이런 명상 같은 마음 챙김은 감정 중추와 관련된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줄여주고 또 전전두엽 기능을 강화시켜서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명상을 하면 네. 밖에서 햇빛에서 명상을 하면 진짜 좋겠네요. 너무 새카맣게 타지 않을까요? 네, 그쵸. 햇빛을 너무 많이 쬐면은 이게 또 우리 피부에는 안 좋죠. 그래서 적당량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햇빛을 쬐면서 걸으시는 그 어르신들이 진짜 많아요. 네. 이거 중랑천에 걷기 네, 딱 네, 네,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그 걷기 하면서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황토길. 황토길. 맨발로. 네, 네. 봉화산에서 봤던 적 있어요. 예, 예. 저기 옹기 테마공원에 가고 네, 있습니다. 갔던 것 같아요. 그 맨발이 왜 효과가 좋은 거예요, 진짜로? 맨발 하게 되면 그 면하고 했던 피부가 혈액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병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맨발도 걷기 운동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위험한 것이 파상품 같은 그 흙을 막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은 상처가 그쵸. 있고 뭐 감염될 수 예.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등산하시는 분인데 맨발로 그냥 끝까지 저도 봤어요. 그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의 컨디션을 알고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주 5일 운동을 하면 거의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햇빛을 10분 이상 쬐라는 거죠. 10분 이상이 좀 지나야 이제 그런 활동들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활 운동이라고 해서 차를 안 갖고 다니고 주로 걸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평균 하루에 10,000보 정도를 걷게 돼요. 네. 지하철에도 뭐 계단 올라갈 때도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 또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다 걸어서 움직이고 네. 그래서 생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보다 저 효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주 5일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 내서 그 운동도 하지만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하는 운동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그 운동이라는 게 조금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분이 지나야 그때서부터 이렇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자료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잠깐 걷는 거는 별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노동에 속하는 편인 거고 진짜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산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숨 쉬는 운동을 하면서 10분이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는 물질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은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한 정거장을 걸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분 이상 운동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은 아시고 하는 건가요? 좀 대신 좀 빨리 걸어야겠네요. 그죠? 네네. 빨리 걸으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 더 좋으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랑보라를 듣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들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지구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생활 속의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좋았어요. 그 호르몬 치료, 호르몬을 주사로 뭐 위고비 이런 거 아시죠? 위고비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요. 위고비라고 지금 그 비만계 혁명이라고 해갖고 이제 운동할 필요가 없다.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만으로 살이 빠진다는 그 약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도 지금 계속 맞고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한국의 젊은이들도 지금 뭐 난리예요. 그렇죠. 비만 이런 다이어트에 많이. 네, 근데 걔도 이제 호르몬. 근데 이 주의사항이 이게 조그만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 할 때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연어가 알을 낳으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넓은 바다에서 한 방울 그 호르몬의 그거를 효과를 보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르몬이 조그만 양으로 큰 효과를 내는 건데 그런 비만을 다이어트 한다면서 치료를 이용하면 너무 많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과하게 나와도 병이거든요. 맞아요. 그 양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그 원소인가요? 이렇게 누르면 도파민이 오게 만드는 자극을 줬는데 나중에는 계속 중독되듯이.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매일 그걸 눌러가지고 중독됐다고. 중독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게임한다. 아니면 뭐 로또가 됐다. 이러면 사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그런 도파민 같은 물질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게임이 중독이 되듯이 이제 그 정도의 자극이 없으면 더 원하는 자극을 요구하는 큰 거죠. 자극을.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 큰 자극을. 네. 근데 게임보다는 로또가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마음껏 웃고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봄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자연이 생동감을 더해지는 좋은 계절입니다.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중량보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